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론 완성반 사회과 교육은 처음 시작인데,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교육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을 좀 밝히자면, 내용학을 일단 전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사회과 교육, 그 다음 교육학 쪽입니다. 그래서 내용학하고 거의 이제 교육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전공을 사실 하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회 교육론은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아마 노량진에서는 전공자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교육과 교육론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연에도 도움이 되도록 주의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자료를 먼저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일정을 보면 설 연휴 휴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7주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뭐 시간은 뭐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무리 없이 진도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성을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보면 이제 교육학과 연계를 통한 스토리텔링인데 사실은 사회교과를 빼고 나머지 교과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사회과 교육론이 교육학 공부하기에는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과들은 실제적으로 내용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교과 교육 쪽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교육이 발달된 곳을 따지자면 사실 일반 사회 교육 쪽이 제일 발달되어 있고 역사 교육이나 지리 교육 같은 경우도 교과 교육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교과 교육을 수입하신 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뭐 뱅커스 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다 교육학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학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사회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교육학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좀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학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교육 관련 총론이라든지, 그 다음 뭐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론 개념의 계열성을 고려한 빌드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모든 교육과정의 어떤 체계나 구성 방식이 탄력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 형태로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사실은 탄력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의 형태를 가져와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을 반영한 논리적 이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교과 교육에서 맥락은 교육 현장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의 맥락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많이 하게 되면 교육학 논술이나 교과 교육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를 해서 강의에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지고 계시는 교과 교육론 책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모경환 선생 책과 관련돼서는 노량진에 뭐 책을 거의 뺏겨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표절이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이 온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쓴 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책을 쓸 때 기본적으로 모경환 선생 책하고 차윤수 선생 책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박상준 선생 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 출제 가능한 논문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목차를 구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출판사에서 표절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쓴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에 훨씬 더 편하도록 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교재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교재 제목을 전부 다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읽는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짜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공부가 좀 되시면 요약 자료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제목만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고 제목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정도로 제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습을 위한 기출문제를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뭐 간단히 확인할 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근데 복습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때는 어떤 부분에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하시면 돼요.
1, 2월 달에는 문제를 푸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재를 많이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부터 막 힘을 줘서 암기를 하게 되면 공부가 힘이 들어지고요. 공부가 힘이 들어지면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하다가 이제 지쳐서 넘어지게 되면, 슬럼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에 끝까지 완주를 못하죠. 이게 1년 동안 수험 기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좀 1, 4월 달에는 책을 편하게 읽으면서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나중에 후반기에 되면 5월 달부터 지칩니다. 지치게 되면 11월 달 가면 피치를 오려야 되는데 그 피치를 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간 수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가 지금 현재 올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보충 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다이제스트 특강이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완강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교육학을 바탕으로 해서 K교육학 책이 부족한 거, 그 K교육학이라는 책이 이제 딴 게 아니고 고려대 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교육학 논술 책이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이제 그런 책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아주 적합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 거, 그 책이 이제 그거라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교육학을 따로 강의를 들으실 게 아니라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이 다이제스트 특강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반에서 제가 교육학 특강했던 거, 그거 두 개만 가지고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도 뭐 19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이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어가시면 일반사회교육론 출제 경향이 나옵니다. 일반사회교육론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출제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어쨌든 학회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사회교육 쪽에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는 거, 그 다음 새로운 논문들 뭐 이런 것들 쭉 보게 되는데, 사실은 새로운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뭐 기존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과 교육론의 이론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문제와도 관련되어서는 크게 새로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되냐면 차윤수 모기한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던 경향성이 요즘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일단 절반가량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절반이 차윤수 모기한샘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문제는 그게 기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실제적으로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승부처는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입형에서 나타나요. 나머지 서술 형태에서는 점수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입형에서 실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키워드가 교과 교육론이 제일 중요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진행하면서 어제처럼 경제 강의할 때처럼 먼저 키워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꼭 잘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익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과 역사와 관련되는 파트에서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거기에서는 사회과 본질이 해마다 출제가 꼭 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과 역사에서는 거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요즘의 경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 목표 파트에서는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파트에는 항상 고차 사고력 중심으로, 역량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여기에서도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교육과정 구성 원리 내지는 조직 원리가 일단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약화된 부분이 어디냐면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출제가 되는 게 매년 출제가 된 거는 개념학습하고 논쟁문제 수업, 가치 수업입니다. 이 세 가지 파트를 빼고는 나머지는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는 개념학습, 모형, 그 다음에 일반학습, 탐구학습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탐구학습은 사역과 역사와 더불어서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언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반학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 보시면 앞에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23년도에 갑자기 한번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년에서 5년 주기로 출제되는 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사회과 역사하고 관련지어서 불언어 이야기와 연계되어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한 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문제 수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빈틈이 없죠. 의사결정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인데 특이하게도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3년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이제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50%의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들어가는 어떤 주기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 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에 한 번,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기출문제 분석표만 보더라도 뭐가 그 다음에 예상될지가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일단은 매년 출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주기적으로 출제가 돼야 되는데 계속 2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면 확률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누게 되겠는데 보통 이제 교육학 공부하실 때는 수업 기법하고 모형을 합해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수업 절차와 그 다음에 수업 기법이라고 하는 거 강의, 토의, 발문,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이것들 수업 기법을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차 사고력 함양을 위한 수업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했던 걸 사실 복습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활용할 거냐 이 문제고 최근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건 사회과 평가입니다. 이게 사회과 평가 파트가 사실은 연구가 가장 미진한 파트가 사회과 평가예요. 교육학 분야에서도 교육 평가 부분을 전공을 하려면 대부분 다 유학을 갔다 옵니다. 어디에 유학을 가냐면 미국에 유학을 가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 처리하는 방법, 이걸 이제 배워서 이제 국내로 돌아오는 방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토익 시험 치면 점수 받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점수 분야별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정의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도입을 해서 어디에서 써먹냐면 수능에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통계 기법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이제 집어 넣으면서 사회과 평가 방향에 대한 방법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교육학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요즘에 출제가 되는 분위기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유행하게 되었던 거는 언제부터냐면 2007년, 2008년 교사 채용과 관련되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던 게 수업 전문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업 전문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회과 교육 내에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전문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되면서 교과서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 그 당시에 있었던 강대현 선생이 수업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논문과 자료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대현 선생님 혼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 규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이 뭐냐, 이거 질적 연구도 하고 양적 연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념화시키는 게 거의 허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업 전문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쉔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전문성, 교사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 역량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관점, 그 관점이 이제 주된 관점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7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미국의 교육과정처럼 점차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책임을 학교 쪽으로 떠넘기는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책임을 넘기는 이 과정이 7차 교육과정 같으면 지금 벌써 한 30년 됐죠.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교육부가 판단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사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가 되면서 2015 개정교육과에서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교육과정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육과정 문해력이 부족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이 교육과정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교사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로스 분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 기출 문제가 나왔던 그 제시문은 제가 모의고사 때 교육과정 보고서를 가지고 문제를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개가 출제되는데 하나는 교육학 논술에 출제되고 그 지문이 하나는 이제 임용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만 그 제시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위기는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논의가 일단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10가지 범교과 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에. 거기에 보면 이제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 생태교육, 그 다음에 세계시민교육,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교육을 일반사회 쪽에서 주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학교, 대학에서 이제 보면 다문화교육은 오히려 경영학과에서 주로 주도를 해요. 이상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던 것은 어디냐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면 이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논의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이제 이 경영학과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다가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일반 사회 교육 쪽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약간 시들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모기한 선생이 계속 다문화 교육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21년도에 되고 난 다음에 앞뒤로 지금 현재 크게 출제가 된 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한 것들 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제 경향을 이 정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어디에 힘을 줘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힘을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는데 목차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거는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회과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수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수입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알아야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교육학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수입한 원죄죠, 원죄. 그래서 이 원죄 덕택에 한국 사회과 교육도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지금 현재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과 교육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과 교육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과 교육 역사를 잠시 한번 보시면 교수 요목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교수 요목기는 미 군정의 교육과정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미국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국을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미군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수 요목기는 미군정이 만들어서 보급한 요목기였고요. 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로 제1차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쭉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제3차 교육과정. 이게 이제 국가 중심 교육과정인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부 때 만들어진 교육과정입니다.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확인해 두셔야 되냐면 신사회과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신사회과. 신사회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사회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새로운 사회과가 등장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960년대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6차 교육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민주화되고 나서 시행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민.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7차 교육과정이 바로 이제 전 세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가 교육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시기입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학습자 주도형 수업이라는 거, 자기 주도적 수업과 평가라고 하는 가치, 이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틀, 베이스가 되는 게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차 교육과정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마지막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나는데 그 끝날 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사라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손질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시행됐던 게 바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던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코딩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적 조건이 구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큰 의의는 뭐냐면 역량입니다. 역량. 역량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역량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량교육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시행하고자 했던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시행되었던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역량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계되어 있다는 거, 변화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기본적인 구조에서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본질, 그 다음에 속성, 특성, 특징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대학 수업 들을 때 요즘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은 본질을 몰라. 도대체 본질이 뭔지 알아?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본질이 뭘까 도대체. 아무리 봐도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책상에 지금 현재 여기 책상이 있고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학생 친구가 의자에다가 도시락을 놓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뭘 잘못한 거냐면 의자의 본질을 무시한 거예요. 의자의 본질은 뭐죠? 물건을 두는 게 아니고요. 앉는 게 본질입니다. 앉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물이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책상 위에 걸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상이 앉는 용도가 본질은 아니죠. 책상은 물건을 두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 요소,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 속성, 기능, 특성, 이걸 거의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회과 교육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 말입니다. 사회과 교육은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은 뭐 하는 거냐 이러면 뭐 예의를 가르치는 거다, 뭐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거다, 아니면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가르치는 거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현상을 봤더니 이렇게 범주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타난 게 앵글, 올리버, 우레버 스콧, 그 다음에 바하바스 스미스 이런 부류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통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류는 이 바하바스 스미스의 부류예요. 2025년도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분류 방식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윤수 모의한샘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하바스 스미스의 분류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윤수 모의한샘 책에는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논쟁이 막 벌어졌던 건데 사회과의 5가지 모형을 보시면 이게 차윤수 모의한샘 책의 시민 전달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과학 모형, 이렇게 5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하바스 스미스 모형은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응탐구 사회과학 모형 이 세 가지가 바하바스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비판 모형과 개인 발달 모형은 예전에 차윤수 모의한샘 책이 어디에 됐었냐면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주장했던 이 2가지를 포함하고 바하바스 스미스가 제시했던 3가지를 합해가지고 5가지를 제시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넬슨과 마이클스의 5가지 사회과 모형 중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이걸 이제 미국의 원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뭘 봤었냐면 마투렐라가 5가지로 분류했다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제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투렐라의 분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투렐라의 분류라고 또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사실은 그 당시로 치면 사실 출제가 오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걸 출제를 안 하고 계시다가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슬슬 이제 다시 출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넬슨과 마이클스 이야기를 이제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헷갈릴 이유는 전혀 없고 다만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봤더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출제 오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바하바스 스미스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분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넬슨과 마이클스 제시했던 2가지, 이 5가지가 이제 마토렐라의 분류인데 사회과의 5가지 모형의 시민성 전달 모형은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시민성 전달 모형. 뭘 연상하면 되냐면 어벤져스 여러분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벤져스에 나와 있는 시리즈 중에 보면 아메리카 캡틴 딱 전형적인 시민 전달 모형의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치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미국의 사회적 기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걸 전달하는 걸 중시하게 생각하는 거. 교육하고 따지면 본질주의나 항존주의적 성향하고 비슷해요. 이게 시민 전달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듀이라는 사람이 20세기에 이제 20세기 초에 가장 슈퍼스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진보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만든 사회과 형태가 반성적 탐구 사회과입니다. 반성 탐구와 반성 사고가 다른 것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같은 겁니다. 다만 존 듀이가 썼던 반성 사고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회과에 쓰기에는 뭔가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문의 어떤 독립성 차원에서 볼 때 용어가 새로워야 돼요. 반성 탐구라는 표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모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존 듀이가 1910년대 등장을 하면서 진보주의가 활성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전체 학생들의 어떤 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일탈과
그 다음에 교실 붕괴가 문제됐던 게 몇 년도냐면 1950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주의자들은 교실이 그렇게 붕괴된 이유가 바로 존 듀이가 제시했던 진보주의 때문이라고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 너무 무식해. 공부라고는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음악만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제 공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팝 가수가 누구냐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팝 가수예요. 청소년들을 망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나라에서 R&B 음악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미국에 실제로 R&B 음악은 퇴폐 음악입니다. 가사들이 전부 다 보면 퇴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모든 이유와 책임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런 팝 가수, 대중음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존 듀이의 교육 정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사건이 딱 터져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1957년에 발생한 소련의 스푸트닉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거죠. 소련이 먼저 우리보다 인공위성을 쏘아. 이게 전부 다 교육의 문제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주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우주회의 결과 브루너라고 하는 이제 슈퍼스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너가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의 대혁신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게 뭐냐? 과학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과도 과학 중심의 사회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영향이 우리한테 왔고 우리 교과서가 지금 현재 그 영향을 못 벗어난 상태로 지금도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신사회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은 신사회과라고 하는 경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사회과학 모형 하면 브루너 신사회과가 떠올라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신사회과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것만 해도 거의 최다 출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가 지나고 나서 사회과학 모형 브루너의 주장이 사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존 듀이가 실패했듯이 브루너도 성공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브루너가 말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존 듀이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듯이 브루너가 말하는 걸 실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브루너가 제시한 교육과정이 어려워. 그 다음에 이건 문제가 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돌아서면서 70년대에 다시 진보주의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진보주의의 부활이 바로 사회 비판 모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게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열린 교육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열린 교육. 그래서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의 사회 비판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발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교육학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시죠. 그런데 이 인간의 욕구를 뭘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맥락은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개념은 실존주의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욕구를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인간의 어떤 실존주의와 맞닿아 있는 거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와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육학에서 인본주의는 이 인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거든요. 교육학에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 개인이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과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게 개인 발달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발달에만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사회성 발달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기입형 이렇게 출제된다 치고 사회과 모형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비교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과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고요. 지금부터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구조대로 갑니다. 타일러가 만들어냈던 교육과정 기본적인 구조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사회과 교육 목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데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민성 발달이에요. 여러분이 시민성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뭐냐면 시민성이 도대체 뭐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민성이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적 자질인데 이 시민적 자질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가 한참 있었던 그 시대에 부르주아의 시민적 자질은 말을 타고 교양을 익히고 음악을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 교육으로 변환되면서 시민적 자질도 거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민적 자질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민주시민성, 생태시민성,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성, 세계시민성, 그 다음에 다중시민성, 다문화시민성. 그 내용이 엄청나게 확산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시민성 함양이라고 했을 때 이 시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시민의 의미는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냐.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자유주의를 지향했던 그 도시의 정말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많이 논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시민의 개념을 뭐로 쓰냐면 보통 보면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시티즌십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회과에서는 이 시티즌십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걸 이제 국민성이라고 하는 거, 시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 표현이 아니고 뭘 쓰냐면 국민 과목의 시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이걸 수입을 해서 쓰긴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일본에서도 국민이라는 개념을 써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국민 과목을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민의 의미가 뭐냐를 가지고 한참 또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목표,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러면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교과 내용학이니까 뭐 법, 일반 사회에서 속하는 영역이 법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인문학, 각종 이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사회과 교육과정은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구성하느냐 문제예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직하느냐.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공부를 배운 내용을 단순화 요약을 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곳곳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조직이라는 개념인데 이 조직이라는 개념은 한자어잖아요. 그죠? 한자어인데 이게 배틀에서 배를 짜는 걸 보고서 만든 한자어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배틀을 짤 때 어떻게 짜죠? 앞으로 당겼다가 옆으로 긋고 앞으로 당겼다가 긋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면서 당기면서 수평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직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무조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아, 수직과 수평. 예를 들면 사회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조직이라는 개념을 많이 붙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지? 아, 사회조직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예를 들면 회사로 치면 어떻게 되지? 회장님이 있고, 그죠? 요게 이제 회장이 있고, 전무, 상무, 뭐 이사 쭉 내려올 겁니다. 요쪽은 뭐가 되죠? 부서가 될 겁니다. 이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렇게 짠다. 그러면 사회과 교육과정도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일단은 수직적으로 짜는 거죠.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뭘 짜는 거죠? 수평적으로 어떻게 또 구성할 건지 짜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만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교육조직, 사회조직, 조직이란 말만 나오면 저걸 떠올리시면 돼요. 수평과 수직의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조직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식 교육과정, 경험식 교육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구성 원리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조직 형태를 알아두셔야 돼요. 챕터 2가 바로 이제 교육과정 구성 원리입니다. 환경학대법의 원리는 수직일까요? 수평일까요? 여러분 느낌에.
이거는 수직입니다. 나선인 교육과정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직이 좀 더 강합니다. 통합의 원리는 수직일까요? 수평일까요? 수평입니다. 지역화 원리는 수직과 수평과 관계없습니다. 지역적인 내용이 이제 수직과 수평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뭐 교육학이든 교육론이든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의 총론과 내용들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보면 수업 지도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을 일단 할 것이고요. 이거는 2차 때 필요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만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에는 강의, 발문, 토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데, 수업 기법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두시면 되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 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 오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게 되냐면 교육과정 설계에서 백워드 설계라는 개념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평가 곧 방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가 곧 방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워드 설계의 특징은 뭐냐면 평가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평가 방법을 먼저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왜 그런 거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 활동을 조직화시키려면 평가 방법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가 방법이 결국 어떻게 되냐? 교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냐면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역할놀이가 평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죠. 시뮬레이션 자체가 평가 방법이 돼요. 그래서 백워드 설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신을 이해를 하시려면 평가가 곧 방법이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일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같이 한꺼번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가와 오히려 연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부터는 챕터 3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수업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업 모형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의 순서와 절차를 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서와 절차가 100%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고, 여기에 사회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념 일반화를 제일 중시하는 사회과 특성상, 이걸 두 개를 중시하는 특성상 이 개념학습 모형이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습 탐구 수업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은 나중에 개념과 일반화를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바로 탐구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탐구 수업은 종합 모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능학습, 기능이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뭐 있죠?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개념과 일반화, 탐구 수업 이것들은 지식과 관련되는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기능학습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기능학습에는 기능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기능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고차사고력입니다. 고차사고력. 그런데 이 고차사고력이 지금 현재는 역량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회과 교육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회 쪽이 사실은 다른 교과에 많은 걸 뺏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 수업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윤리 교과에서 요즘에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가치 교육을 사회과도 해야 되는데 사회과는 가치 교육이 윤리하고 겹치면서 뭔가 약간 틀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치 수업 모형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그 이야기고요. 가치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학생 스스로가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치 수업이 전개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배경이 좀 있긴 한데, 논쟁 문제 수업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 수업 모임인데, 일단은 서울대 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논쟁 문제 수업 모임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대 팀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학습 모형을 중시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양쪽이 약간 경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뺄 게 없습니다.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내용에서는 뺄 게 없다고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 학습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논쟁 문제는 말 그대로 공공의 논쟁적인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학습 모형이에요. 의사결정 학습 모형은 토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학습 모형이 의사결정 학습 모형입니다. 사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이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성격의 문제죠. 성격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범주가 좀 큰 게 뭐냐면 의사결정 문제가 범주가 좀 더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논쟁 문제는 의사결정 문제 중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화되어 있다. 네. 개념의 범주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 협동학습 모형은 제자들 말에 따르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협동학습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의 시대 때문이에요. 어떤 시대가 있냐면 실리콘밸리가 있고 뭐 전 세계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후기 산업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기능적으로 해주면 그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경쟁을 하니까 이 전 세계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정부에서는 뭘 요구하게 되냐면 역량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야, 그냥 이제 네가 회사 와서 그냥 일하는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뛰어난 능력이 필요해. 역량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뛰어난 자질이에요. 이게 경영학에서 오래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뛰어난 자질을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 이제는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재 한 명이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성립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경쟁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한 명이 전 세계 20만 명을 먹여 살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뭘 요구하느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갖춘 개인, 역량의 개인들의 플러스 협력이 중시되는 사회다. 이게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OECD의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역량을 갖춘 개인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개별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별화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니 개인적으로 뛰어난 애들이 한두 명이야. 걔들하고 다 경쟁하는데 이기려면 뭘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과 협동학습, 협력학습이 중요한 방법이다. 이걸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학 논술 시험에도 어떻게 나오지? 개별화 교육 중심으로 논술 문제가 구성되기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협력학습과 관련되는 내용이 구성되기도 하고 큰 방향이 두 가지로 흐름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은 아무 맥락 없이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흐름에 맞추어서 문항이 4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과 교육이든 교육학을 정리를 할 때
이게 어떤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의 주제들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동학습의 의미를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협동학습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 협동학습은 일반 이제 정문선 선생이 처음 협동학습을 수입을 해서 강조했던 게 나오는데, 사회과 교육론 입장에서는 일반 협동학습 모형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정문선 선생 책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이 다 출제되지는 않고, STAD라고 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직소 모형 이 두 개가 번갈아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 차원에서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게 사회과 교육 차원에서 프로콘, 그 다음에 집단의사 결정 모형의 스탈 모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게임 협동학습 모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는 많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에서는 시험 전날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직소하고 프로콘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과 평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회과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과 평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현상학, 그 다음에 객관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이런 내용들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객관주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구성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학적인 주장의 핵심이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주관주의가, 그럼 객관주의 반대말은 주관주의라는 이야기인데, 이 주관주의라는 말을 하게 되면 뭔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주의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핵심은 그겁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이게 현상학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객관적 진리는 없다. 그래서 현상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현상적인 어떤 관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꾸 그 말에 집중을 하시는데, 그걸 하시면 현상학 이해 못해요. 현상학에서 말하고 싶은 건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말은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거,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지? 구성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 만드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가도 어떻게? 만드는 쪽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도 지금 현재 학생 중심 활동이 바로 그거죠. 지식을 만들어간다, 애들이.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양적 평가보다는 어떤 평가?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 만드는 과정, 구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게 되죠?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질적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수행 평가다. 그런데 질적 평가를 했을 때, 수행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평가 도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평가의 주관성이죠. 그러니까 수행 평가하고 질적 평가에서 확립을 해야 될 건 바로 평가의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마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가의 방법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강조되는 평가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의 양호도, 평가의 도구의 조건, 그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교육학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문화 교육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범교과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과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 세계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STS 교육인데, STS 교육은 과학기술 사회를 결합시킨 통합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아무도 안 합니다. 거의.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시도를 하는 제자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STS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은 많이 교류가 좀 없는 편이다. 그래서 어쨌든 주제를 간단히 소개는 해놨지만 따로 말씀은 복잡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을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다문화 교육하고 세계시민교육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일단 체크를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사회과 구조 및 역사로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